밤 11시 지리산 깊은 산길. 등산객 3명이 하산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저 불빛 뭐지? 50m 앞 산길 위에 푸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깊은 산속인데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누가 등산하나 보지 뭐. 하지만 그들이 다가가자 불빛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초 뒤 그 빛은 산 위쪽 30m 지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는 없는 거리였습니다. 등산객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리산에서는 지금도 이런 목격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깨비불이라고도 하고 귀신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다르게 부릅니다. 그건 산의 여인이야.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지리산에 얽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리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400년 전 조선 중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구체적으로는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자락 함양과 산청의 경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학동이라 불렸는데 학이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맑은 골짜기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해 바깥 세상의 소란과는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20살 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소월이라 했습니다. 작은 달이라는 뜻이었죠.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10살 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소월이는 홀로 작은 초가집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녀는 봄이면 산나무를 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밤과 도토리를 주어 마을 잔치에 내놓았고 겨울이면 병든 이웃의 집에 장작을 쌓아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소월이가 빨래를 하며 부르는 노랫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월이의 노래를 들으면 한 해 농사가 잘 된다. 저 아이의 목소리에는 산신령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산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척박한 산골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소월이에게는 혼약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이웃 마을 대장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힘이 세며 무엇보다 소월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혼약을 정했습니다. 다음 봄이 오면 혼례를 올리자. 준호는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하며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소월이 역시 손수 바느질로 이불과 옷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가난하지만 따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그해 늦가을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사. 실제로 진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40살가량으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김진사는 세금을 거두러 산골 마을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청학동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세금 장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을을 오던 중 이장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그때 어느 자태의 고운 처녀가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소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바구니를 들고 개울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뒤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장은 대답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수월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처자입니다. 혼자 산다고? 예, 하지만 혼약자가 있습니다. 곧 혼인할 예정입니다. 김진사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 욕망이 스쳤지만 이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자주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업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월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소월이가 빨래하는 시간을 알아냈고 그녀가 산나물을 캐러 가는 길목을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소월이는 처음에는 그저 관아의 어른이 지나가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점점 노골적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소월이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내 첩이 되어주지 않겠소? 소월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혼약자가 있습니다. 혼약자. 그까짓 것 파하면 되지 않소. 내가 관아의 아전이오.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이런 산골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저는 준호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소월이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산골의 여인이 감히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후로도 김진사는 여러 번 소월이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회유했고 때로는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월아,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는 그저 평범한 대장간 아들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김진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역시 집에서 혼수를 준비하며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집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관아의 명이다. 소월이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관아의 포졸 셋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김진사가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년을 체포한다. 도둑질의 제목으로. 도둑질이요? 제가 무엇을 훔쳤다는 겁니까? 포졸들은 소월이의 집 안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은비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 은비녀는 지난달 고을 양반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 비녀가 왜 제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월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소월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호도 달려왔습니다. 소월이는 절대 도둑이 아닙니다. 누군가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소월이는 고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소월이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김진사가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아직도 생각이 없소? 소월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비녀는 김진사가 몰래 그녀의 집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짓이었군요. 그렇소. 내 말을 따르면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 있소. 내 첩이 되면 도둑질 혐의도 사라지고 떳떳하게 살 수 있소. 차라리 죽겠습니다. 소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죽음을 택하시오. 그날 밤 소월이는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도주를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진사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소월이는 지리산 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김진사의 부하들은 그녀를 산속 계곡 근처에 버렸습니다. 한겨울 눈보라치는 밤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소월이는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것은 그녀의 소식이 아니라 그녀가 도주 중 실종되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그는 지리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3일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소월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소월이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밤 10시경 마을의 한 노인이 밖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개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들이 마을 밖 산 쪽을 향해 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집 밖을 나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산 중턱, 소월이가 살던 집터 근처에 푸른빛의 불빛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불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노인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건 도깨비 불인가? 아니야. 누군가 산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그 시각에 산에 올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빛은 너무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이동했고, 때로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빛은 1시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감한 젊은이 몇 명이 그 장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장작을 피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빛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불빛은 소월이의 집터에서 시작해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건 혹시 소월이가 아닐까? 설마 소월이가 죽었다는 거야? 준호는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너니?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불빛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 위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그 불빛을 쫓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그 후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소월이의 집터에서, 때로는 마을 입구에서, 때로는 산 중턱 계곡 근처에서. 그리고 불빛이 나타나는 날이면 이상한 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밤새 짖어댔고 닭들이 한밤중에 울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마을길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결에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해. 억울해.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그의 일당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소월이가 실종된 지 수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소월이를 산으로 끌고 갔던 포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었습니다. 기침과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그는 한여름인데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특별한 병이 징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는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춥다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여자가 있어. 소월이가 나를 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어. 아니야, 저기 있다고.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를 보고 있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부검결과 특별한 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건강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춥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시신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건 저주야. 소월이가 원한을 품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일주일 후 두 번째 포졸이 병에 걸렸습니다. 증상은 첫 번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극심한 추위, 헛것을 본 것, 그리고 사흘 만의 죽음. 그는 죽기 전날 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월이.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도 다음 날 아침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소월이의 한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김진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구술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경을 읽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부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진사 자신에게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위를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월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잠자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월이의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원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죽였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환영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소월이의 환영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밤마다 환영을 보았고 추위에 떨었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 눈은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시신 역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월이의 한이 불러온 일이라고. 관아에서는 사건을 조사했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독살의 흔적도 타살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4명의 남자가 같은 증상으로 연이어 죽었을 뿐입니다. 사건은 괴질로 기록되었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소월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곡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월아, 이제 하늘 풀었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될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그 바람 속에서 소월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준호는 그 자리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소월이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기리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불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월이가 하늘 풀고 떠난 거야.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포장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월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에 밤에 혼자 가면 안 된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언제까지나 산에 남는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지금도 목격담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한 등산객이 밤늦게 지리산을 하산하다가 이상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의 헤드랜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색깔도 이상했어요. 푸르스름하면서도 약간 초록빛이 도는, 제가 본 어떤 인공 조명과도 달랐습니다. 2018년 야간 산행 중이던 한 그룹은 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극심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제 막 겨울을 벗어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4월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동시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5분 정도 걸어가자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에서 나타나는 불빛은 인광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부패하는 유기물이나 특정 광물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국지적인 기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알아요. 그건 산의 여인이에요. 실제로 지리산 일대에는 산의 여인에 대한 전설이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젊은 여인의 영혼이 지금도 산에 남아있다는 것. 그녀는 악의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사산여, 즉 산에서 죽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산화령, 산의 불빛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준호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소월이가 죽은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소월이가 죽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그녀의 무덤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소월이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산에 올라가 소월이의 무덤 옆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손에는 들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월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월이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2개의 불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불빛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더니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리산은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리산 어딘가에는 소월이와 준호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덤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그저 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지리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앞에 푸른 불빛이 나타나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절벽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뒤로 물러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산에서 다쳤을 때 불빛이 나타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도 합니다. 마을 노인들은 말합니다. 그건 산의 여인이 도와주는 거야. 소월이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지금도 선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 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 앞에는 불빛이 위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밤새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2020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불법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야생 동물을 사냥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른 불빛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불빛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밤새 산속을 헤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산림청 직원들에게 발견되었고 불법 사냥 도구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어요. 물론 경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지리산 일대에는 독특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등산객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 작은 기도를 합니다. 산의 여인이시여, 저희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산할 때는 꼭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다녀갑니다.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들은 압니다.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산에는 소월이와 같은 영혼들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산을 사랑하고 산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영혼들. 지리산의 밤은 깊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끔 푸른 불빛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월이의 영혼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이를 짓밟았던 역사를,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월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증언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부당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 소월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음에 여러분이 지리산을 오르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 속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어쩌면 소월이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나 사나 푸른 사나, 내 한 하나 품어주소. 그 노래는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원망스럽지만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소월이는 여전히 산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녀는 증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선한 사람들을 돕고 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승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산의 여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지리산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봄에는 철쭉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산 어딘가에 소월이와 준호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지리산을 방문해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역사의 무게를 생각하며 조용히 산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고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에는 수많은 영혼의 숨결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산의 여인이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기를.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